우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별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100조 년 후 마지막 문명은 어둠 속에서 블랙홀을 감싸 안고 시간을 훔치며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시공간의 비밀이 말해주는 우리 우주의 실제 미래거든요. 시간과 공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한 번에 이해하셨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는 분들 주변에 많죠? 영화 테넷도 그렇고요. 오늘은 시간과 공간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간이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질문조차 이상하게 느껴지는 개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아래, 좌우, 앞뒤라는 3차원 공간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공간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공간을 생성의 유무라 불렀어요. 모든 게 존재하는 무대 같은 건데 그 자체로는 아무 성질도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공간 개념이 탄생한 건 2000년이 지나서였어요. 1632년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배의 선실에 갇힌 선원을 떠올려 보세요. 테이블 위에는 접시랑 나이프가 있고 어항 속에는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어요. 새랑 파리랑 나비들도 날아다니고요. 배가 항구에 묶여 있을 때는 모든 게 평온합니다. 금붕어는 어항에서 행복하게 헤엄치고 접시들은 제자리에 있죠. 그런데 만약 이 배가 바람을 타고 잔잔한 바다 위를 아주 부드럽게 항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선실 안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금붕어는 똑같이 헤엄치고 접시들도 그대로 있어요. 선원 입장에서는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 건지 바다를 달리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갈릴레오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창문이 없으면 선원이 어떤 실험을 해도 배가 움직이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절대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선원이 실제로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시속 1600km로 회전하고 있고 지구는 시속 67,00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시속 72만 킬로미터로 은하를 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선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난 후 수십 년이 지나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라는 두 천재가 공간의 본질을 놓고 논쟁을 벌였어요. 뉴턴은 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우주에도 공간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 빙글빙글 돌리는 실험을 예로 들었어요. 양동이를 돌리면 물도 함께 돌면서 표면이 오목하게 휘어집니다. 뉴턴은 물었죠. 이 물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은 물이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주장했어요. 텅 빈 우주에 양동이만 덩그러니 있어도 물 표면은 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물질이 전혀 없는 텅 빈 우주의 공간이라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공간이라는 건 결국 물체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물체들이 움직이고 변화할 때만 시간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물질 없이는 공간도 시간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1716년 논쟁이 한창일 때 세상을 떠났고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이 거의 2세기 동안 과학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뭘까요? 시간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뜻밖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바로 말이랑 증기기관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말이나 소 같은 동물은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건초 몇 단을 먹이면 하루 일을 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됐거든요. 하지만 증기기관 같은 새로운 기계는 어떨까요? 석탄을 얼마나 태워야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 중요한 문제였죠. 말보다 먹이는데 돈이 더 들면 굳이 기계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고민에서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완벽하게 효율적인 엔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증기기관에서 불을 지펴 물을 끓이면 증기가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열의 일부는 그냥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쇠가 쇠에 긁히면서 마찰열도 생기고요. 이런 에너지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열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는 항상 손실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흩어지고 무질서해지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바로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엔트로피를 이해하려면 확률을 생각해야 해요. 20세기 초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방의 공기가 골고루 퍼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가 갑자기 방 한쪽 구석에만 몰려서 당신을 질식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가능성이 극도로 낮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계산한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우주 나이보다 수조 곱하기 수조 배나 더 길었어요. 즉,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 있는 상태보다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력학 법칙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주가 시간이 흐를수록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기기관만이 아니라 행성, 별, 은하,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1862년 켈빈 경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에 암울한 끝을 제시했어요. 우주가 지금의 법칙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모든 게 멈추고 죽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엔트로피랑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커피는 식지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깨진 계란은 다시 합쳐지지 않아요. 타버린 나무는 다시 나무로 돌아가지 않죠. 이 모든 현상들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엔트로피랑 시간의 관계를 고민한 천재 중 한 명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었어요. 이 사람은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작고 영리한 존재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죠. 과학자들은 이걸 맥스웰의 악마라고 불러요. 이 존재는 기체 속 원자 하나하나를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들은 한쪽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원자들은 다른 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온도라는 건 사실 원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면 뜨겁고 느리게 움직이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원자들을 속도별로 분류하면 적당하게 따뜻한 기체가 완전히 뜨거운 쪽이랑 완전히 차가운 쪽으로 나뉘어 버립니다. 무질서했던 상태를 더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든 거죠. 엔트로피를 감소시킨 겁니다. 그럼 시간을 거꾸로 돌린 건가요? 이게 연력학 법칙을 깨뜨린 것처럼 보이죠? 한 세기 넘게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존재가 원자들을 어떻게든 분류라는 걸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원자가 빠른 거고 느린 건지 관찰하고 기억해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뇌든 컴퓨터든 무한하게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오래된 정보를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보를 지우는 순간에 반드시 열이 발생해요. 컴퓨터를 만져보면 뜨겁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란다우어 한계라는 걸 발견했어요. 정보 1비트를 지울 때마다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나옵니다. 정보를 지우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지우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 되돌릴 수 없음이 바로 시간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주가 시간을 앞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정보가 계속 사라져야 해요. 만약 모든 정보가 영원히 보존된다면 시간의 방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랑 내일이 다르려면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가 존재하려면 과거를 지워야 한다니 참 신기하면서도 아이러니하죠? 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갈릴레오가 발견한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는 배 안에서는 정지와 구별할 수 없다는 원리가 전기랑 자기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배가 멈춰 있든 움직이든 똑같은 결과를 내야 한다. 공을 던지는 실험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를 재는 실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진공 속 빛의 속도는 누가 재든 어디서 재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재든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희생되어야 하는데 바로 공간이랑 시간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기차역에 서 있고 기차가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쳐요.
기차 안에서 누군가가 기차가 달리는 방향 쪽으로 공을 시속 20km로 던지면 기차역에 서 있는 당신 눈에는 그 공이 시속 120km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차 속도 100에다가 공 속도 20을 더하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빛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기차 안에서 손전등을 켜면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나갑니다. 그럼 기차역에 서 있는 당신 눈에는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에 기차 속도를 더한 속도로 보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똑같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더해지지가 않아요. 기차 밖에서 재든 기차 안에서 재든 심지어 빛을 향해 달려가면서 재든 항상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빛의 속도가 항상 같다는 게 진짜라면 다른 뭔가가 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시간이랑 공간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거리도 줄어들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게 변해서 빛의 속도가 항상 똑같이 측정되는 겁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시간이랑 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실제로 GPS 위성이 이 효과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위성은 지구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의 시계가 지상보다 조금 느리게 가요. 만약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GPS가 하루에 10km씩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1908년 헤르만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가 더 간단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공간이랑 시간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부르자는 거였죠.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공간이랑 시간은 같은 것의 다른 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간이랑 시간이 결합된 시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뉴턴의 절대 공간이랑 절대 시간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는 중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뉴턴은 중력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제 관찰자마다 거리가 다르다면 중력도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중력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1915년 드디어 나온 답은 물리학계를 뒤흔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공간이랑 시간이 실제로 구부러지고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간이랑 시간이 휘어진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침대 매트리스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매트리스가 움푹 꺼지잖아요. 거기에 구슬을 굴리면 볼링공 쪽으로 굴러가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별이나 행성이 있으면 주변 공간이 휘어지고 그래서 다른 물체들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을 내렸어요. 중력이라는 힘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중력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생기는 효과라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게 아니라 태양이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지구가 그 휘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1916년 카를 슈바르츠실트라는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게 나왔어요. 바로 블랙홀의 수학적 형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블랙홀이라는 이름도 없었지만요. 슈바르츠실트의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은 공간이랑 시간을 모두 엄청나게 휘게 만듭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공간이 너무 심하게 휘어져 있어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어요. 블랙홀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모든 방향이 블랙홀 중심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시간이에요.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점점 더 느리게 흐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나세요? 주인공들이 거대한 블랙홀 가르강티아 근처에 있는 밀러의 물 행성에 잠깐 내렸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행성에서는 정말 잠깐이었는데 우주선에 남아있던 동료한테는 무려 23년이 흐른 그 충격적인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이 원리예요.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 때문에 밀러의 행성에서는 시간이 극도로 느리게 흐른 겁니다. 행성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1시간이 지구에서는 7년이었어요. 만약 친구가 블랙홀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먼 우주에서 지켜보는 당신 눈에는 친구가 점점 느리게 움직이다가 결국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친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지만 당신한테는 친구가 블랙홀 표면에서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친구의 시간이 거의 멈춘 거죠. 실제로 블랙홀 연구자들은 블랙홀을 얼어붙은 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밖에서 보면 모든 게 표면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제로 1971년 과학자들이 정밀한 원자시계를 비행기에 태워 지구를 돌렸어요. 비행기는 지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중력도 약하죠. 지구를 2번 돈 후 시계들을 비교했더니 정말로 수백 나노초 차이가 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옳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물결처럼 파동칠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이게 중력파죠. 1974년 과학자들이 서로 도는 두 별에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걸 발견했고 2017년 LIGO라는 관측소가 우주 저 멀리 블랙홀 충돌에서 온 중력파를 직접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발견 모두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는 블랙홀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주 자체가 팽창한다는 사실도 이 방정식에서 나왔죠.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공간이 휘고 파동치고 팽창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와인버그는 수학적으로 보면 공간이 구부러지고 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아무런 성질도 없는 무라는 겁니다. 공간은 그냥 물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과학자들은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혔어요. 절대 시간이 없다는 건 우주 전체가 똑딱거리는 통일된 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라는 독특한 순간, 바로 지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당신이랑 뉴욕에 있는 친구가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으면 시차 때문에 다른 시간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둘 다 같은 속도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것도 틀렸어요. 서울의 지금이랑 뉴욕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가 없으면 과거는 어떻게 정의하죠? 미래는 정확히 어디서 시작하는 걸까요?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 안에서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다 쓰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블록 우주라고 불러요. 책의 모든 페이지가 이미 다 인쇄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의 과거와 미래가 이미 다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우리는 그냥 그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없으니 우주가 순간순간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도 이미 다 정해진 건가요? 하지만 이건 뭔가 이상해요. 우리는 분명히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둘은 분명히 다른데 말이에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주의 근본 법칙들은 정말로 시간의 방향을 구별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당구공 두 개가 서로를 향해 굴러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 부딪히고 나서 다시 튕겨서 원래 자리로 가요. 이제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거꾸로 재생해 봐요. 뭐가 보일까요? 당구공 두 개가 서로를 향해 굴러오고 또 부딪히고 다시 튕겨서 멀어집니다. 정방향이랑 똑같아 보이죠? 거꾸로 돌렸는지 구분이 안 돼요. 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같은 전하 길이는 자석처럼 서로 밀어냅니다. 두 전자가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 때문에 멈추고 다시 멀어져요. 이 장면을 거꾸로 돌려도 똑같아 보입니다. 가까워지다가 튕겨서 멀어지는 거니까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주의 근본 법칙들, 전자기력이나 중력 같은 것들은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은 확실히 시간의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뜨거운 커피는 식지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재가 모여서 다시 나무가 되지 않아요.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도 거꾸로는 일어나지 않죠. 계란을 깨뜨려 프라이를 만들 수는 있어도 프라이를 다시 껍데기 있는 계란으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절대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럼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이 거대한 세상은 결국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원자들은 전자기력 같은 기본 힘으로 상호작용하는데 그 기본 힘들은 시간의 방향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의 방향을 모르는 원자들이 모여서 시간의 방향을 확실히 아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의 화살은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답은 우주의 탄생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됐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우주는 매우 특별한 상태였습니다.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았거든요. 기억나시죠?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였어요. 신생 우주는 아주 매끈하고 균일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엔트로피가 낮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중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면서 별이랑 은하가 만들어졌죠. 별들이 타오르고 행성들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탄생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우주 초기에 집중된 에너지가 별, 행성, 그리고 우리 같은 생명체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다시 우주로 퍼지는 열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거예요.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 가는 이 변화가 우주의 시간의 화살을 새겨놓은 겁니다.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로저 펠로즈 경이라는 사람은 우주가 이렇게 낮은 엔트로피로 시작할 확률을 계산했어요. 1조의 1조의 1조를 몇십 번을 더 곱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분명 우주의 탄생에는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시간 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1940년대 과학자들이 회전하는 우주에서는 입자가 자기 과거와 만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물론 우리 우주는 그렇게 회전하지 않지만요. 20세기 초에는 아인슈타인만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양자역학이라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1927년 폴 디렉이라는 과학자가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랑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결합한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디렉은 여기에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봤습니다. 디렉 방정식 안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자가 빙글빙글 회전하고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는 게 저절로 나온 겁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실험으로 전자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했죠. 그런데 디렉이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그냥 자동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이상한 답이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전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전기 성질이 정반대인 입자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인데 이건 플러스 전하를 띈 거죠. 디렉은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건 우주에 진짜 존재하는 새로운 입자를 예측한 거구나. 이게 바로 반물질입니다. 몇 년 후 정말로 발견됐고 양전자라고 이름 붙였어요. 디렉 방정식은 양자장 이론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전자, 빛, 그리고 세상을 이루는 모든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측정한 값이랑 이론으로 계산한 값이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똑같아요. 1.000000001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과학 이론 중에 가장 정확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양자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특수상대성은 평평한 시공간, 즉 중력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력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휘어진 시공간을 양자역학이랑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히도 지난 100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수학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무한대가 막 튀어나오고 아무것도 계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력이랑 양자역학을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끈 이론에서는 입자가 작은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이래요. 기타 줄이 진동하면서 다른 음을 내듯이요. 이 이론이 맞으려면 11차원이 필요하대요. 또 다른 이론인 루프 양자 중력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에서 시공간이 모래알처럼 덩어리져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쩌면 답은 이것보다 더 간단할지도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쩌면 공간이랑 시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뉴턴은 공간이랑 시간이 물질이랑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했고, 라이프니츠는 물질 사이의 관계만이 공간이랑 시간을 정의한다고 했어요. 어쩌면 라이프니츠가 더 옳았을지도 몰라요.
1997년 후안 말다세나라는 과학자가 끈 이론이랑 중력의 수학에서 중요한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신기한 결론이 나와요. 공간이랑 시간이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 길이랑 기본 시간의 조각들,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플랑크 크기의 픽셀들이죠. 플랑크 길이가 얼마나 작으냐면 원자핵을 태양계 크기로 확대했을 때 플랑크 길이는 우리 손바닥 정도예요. 상상도 안 되게 작죠? 아주 작은 규모에서 보면 공간이랑 시간이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래알들 사이에는 공간이 없는 걸까요? 한 알갱이에서 다음 알갱이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이 기본 알갱이들한테 공간이랑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저 알갱이들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 알갱이들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알갱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간이랑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기본 조각들이랑 그들의 상호작용만 있을 뿐인데 우리처럼 큰 존재들한테는 그게 공간이랑 시간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뉴턴의 절대 공간과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휘어지는 시공간이 됐고, 양자 이론은 시공간을 조각들로 나누려 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공간과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언젠가 모든 것의 이론이 완성되면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주의 황혼으로 돌아갑니다. 먼 미래 100조 년 후의 그 문명은 블랙홀이 천천히 증발하는 걸 지켜봐요. 위대한 책들이 말해줬거든요. 블랙홀조차 영원하지 않다고요. 상대성 이론의 거대한 중력이 블랙홀을 잡아두지만 양자역학의 미세한 효과가 결국 블랙홀을 녹여버린다고요. 그들이 원했던 건 단 하루 더, 단 한순간 더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주의 붕괴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죠. 그들은 공간을 조작했고 시간을 다스렸으며 원하는 대로 구부렸습니다. 문명의 절정기에는 별들을 움직이고 행성을 해체하며 시공간 자체를 설계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늘은 너무 머리가 아픈 우주였습니다.